안녕하세요. 병원개업의 정석 내과 전문의 오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와 관련된 법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의사는 항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죠. 이와 관련돼서는 수단 채무의 의무를 알아야 됩니다. 의료인의 책임은 수단 채무라고 하는데요.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항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의료 과실을 따질 때 치료 과정 중에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봅니다. 여기에서 주의 의무라는 것은 예견의 의무와 회피의 의무로 구성이 되는데요. 어떠한 의료 행위를 했을 때 안 좋은 결과를 예상을 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피를 해야 하는 상급 의료기관으로 보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는 기준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또 사고 당시의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턴이 탑승한 앰뷸런스에 산소가 없어서 환자가 안 좋아진 경우에 책임은 인턴이 지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인턴이라고 하는 이 직급은 상급자의 지시가 없는 한 앰뷸런스 탑승 시에 산소통의 산소 유무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라고 사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의가 성형외과 수술을 한 경우 의료 수준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의를 기준으로 할까요?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기준으로 할까요? 성형외과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 기준이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관행적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또는 교수님이 행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또는 선진국 논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과실 유무에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동일하게 관행이나 교수님의 행위나 또 선진국 논문이라고 해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들이 하는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그 청구의 3요소라고 하는 과실, 손해,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 법적인 손해라고 하는 것은 자료로 입증된 범위 내에서 진료 기록부가 되겠죠. 공방을 통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즉,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의료행위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배상을 해줘야 될까요? 기준 치료비 환불 들어갈까요? 앞으로 치료비 모두 다 포함이 될까요? 또 출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도 들어갈까요? 차비는 어떨까요? 위자료 다 지급해야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은 지금까지 기왕 치료비 들어가고요. 향후 치료비도 들어가고요. 일실소득이라고 해서 사고가 없었다라면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의 합계를 일실소득이라고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입원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일실소득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키고요. 단순히 출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은 해당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개호비라고 하는 간병비도 들어가게 되고요. 의료기기 등 구입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위자료도 들어가게 됩니다.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뭐 고의로 발생을 했다거나 또는 기왕증 또는 환자의 잘못에 의해서 이러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즉 경감시킬 수 있는 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의사가 잘못했다고 해서 모두 다 책임져 주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비 다 대주겠다."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책임져 주겠다고 하면은요. 일례로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택시로 모두 다 비용을 청구를 한 예도 있다고 합니다. 의료 행위 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미안해라고 하는 말이 잘못하면은 범죄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 미안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이 내가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또 미안해라는 말을 하고 거기에 금전적으로 보상까지 하게 된다면은 더욱더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해라고 하는 말 대신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서 유감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원장님들을 지킬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의료배상보험을 가입을 하시니까 그 배상보험 전문가분 또는 의료법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의사에게 명확하게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부를 하는 게 좋겠죠. 하부 시 반드시 문서 기록을 남겨둬야 되고요. 의사가 직접 나서게 되면은 감정적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료배상 공제를 가입했다면은 보험회사 측에서 환자 측과 대신 하부를 해주기 때문에 배상공제 전문가분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하부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의 조정을 신청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의사 과실이 없으면 종료를 시키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 소액으로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정 결과가 나오게 되면 민사와 형사 모두 종료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 측에서는 누구와 상담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병원에서 가입한 의료배상 공제 조합 전문가분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을 통해서 의료 분쟁 조정 중재 제도를 통해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서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를 통해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번째로 의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문 변호사를 통한 민사, 형사, 통계 자료를 제가 알아보았는데요. 2021년도 기준으로 민사는 1년에 1154건, 형사는 1년에 4336건이라고 하는 생각보다 많은 범죄 통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로는 의료법과 관련된 내용, 마약류 관련된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된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감염병 관련된 내용, 사기, 과실, 과실치사상, 강력범죄 폭력도 있고요. 명예훼손이나 무고, 위조범죄 이런 여러 가지 법과 관련된 범죄의 통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 하부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면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대부분 하부서 작성의 의미는 의료 사고의 발생과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부 또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부를 시도할 때에는 조금 더 양보를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하부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재소 하부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되는데요. 이 부재소 하부라는 것은 하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하부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된 의료 행위와 이 악결과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은 하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상이 되는 모든 후유증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료소송은 잘 아시겠지만 법원을 통해서 신체 감정, 진료 기록 감정 절차를 진행한 후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과실 비율, 과실과 손해와의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따져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 자체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기록지 등이 없어서 과실이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난 잘못이 없으니까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분쟁 초기부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략을 잘 세우고 단계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 분쟁 전문가와 상담한 환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잘 아시겠지만 환자분은 첫 번째로 진료 차트 복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의 진료 기록부를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 의료사고 시 모든 판단은 진료 기록을 근거로 결정하기 때문에 진료 차트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는 진료 기록부를 아주 자세하게 적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환자분들은 두 번째로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CCTV 영상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CCTV에도 중요한 정보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진에게 불리한 내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환자분들은 증언 녹취라든지 증거 수집을 하게 됩니다. 같은 병실의 환자나 보호자, 증언 녹취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네 번째로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녹취나 증거들을 날짜별, 시간 내용별로 정리를 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이런 의료사고 발생 주요 논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에 차트 복사를 하러 온 경우 원장님들께서는 혹시 모를 의료 분쟁이나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진료 차트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이탈 사인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정확한 진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명은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꼭 알아야 될 내용, 발생하면 문제가 될 만한 점들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설명하고, 언제 누구에게 설명했는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설명했다는 걸 입증하기 힘듭니다.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이런 문구들은 재판 판결문에 나와 있는 문구들을 편집해서 기록을 한 내용이니까요. 잘 알아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드물어도 치명적인 부작용, 합병증은 설명을 해야 되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독감 치료제인 페라미풀로 관련된 사고 뉴스를 접하시고 나서 어떻게 저런 약제, 주사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모두 다 설명을 할 수 있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번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드물어도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을 하고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일관된 사법부의 판단 결과가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수술이나 수혈, 마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료법 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 또는 나쁜 결과 등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요. 그 내용은 차트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나 시술 후에 적절한 간격으로 환자 상태를 체크해야 되고, 어떠한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빨리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고, 필요하면 전원을 시켜야 되고, 관련된 기록을 자세하게 남겨 놓아야 됩니다. 응급 상황 시에는 간호조무사의 진료 기록부 작성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간호조무사 진료 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 시만이라도 간호조무사 진료 기록부를 작성을 하고 이름, 시간, 행위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실무에서는 의사가 구두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술 동의서라든지 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고 환자가 설명을 못 들었다고 반박할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의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설명 의무를 이행하면서 반드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차팅이라든지 서면 동의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설명 의무의 입증 책임은 의료진에게 있습니다. 중요 시술에 대해서는 동의서가 그래서 필요한데요. 원칙은 환자에게 직접 설명을 해야 되고, 보호자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동의를 못한 이유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의서가 있으면 법적으로는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있다면 설명을 듣고 한 동의는 우선 유효하지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져 있고 사후적으로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진짜로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치료를 해도 되는지 문의를 해 보았는데요. 될까요? 안 됩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을 하였다면
이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환자에게 직접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성년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접 미성년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또는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인 경우에도 이 미성년자에게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시경 동의서 간호사가 받아도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침습적인 의료행위 전 설명 의무의 주체는 의사이고 간호사가 이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술행위 주체인 의사 또는 최소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이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서면 동의서에 환자의 설명 이외엔 의사가 설명한 흔적이 없는 경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의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치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소송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 설명 의무 위반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재수술이나 재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다시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요. 이 피부 미용이나 성형 치료를 하시는 원장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 행위에 비해서 피부 미용이나 성형 시술과 관련돼서는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낮기 때문에 시술 방법 등에 대한 선택에 신중해야 되고 설명 의무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환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레이저 시술도 동의서를 받고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고요. 환자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레이저를 조사하더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레이저 시술은 조절된 화상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레이저 기기의 조사 강도를 체크, 또 관리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의료진에게 유리합니다. 시술 시 강도를 약하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으로 치료함을 미리 설명하고 그렇게 의료 행위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의 의무, 이와 관련해서 예측 의무, 회피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손해배상의 3요소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진료기록부 작성 시 어떤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의료 분쟁 관련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